저는 항상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던 친구의 무대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가 진짜 열심히 공연을 하고 내려와서 반쯤 탈진한 상태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진짜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미친 듯이 힘들고 괴로웠는데 무대에 올라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나니까 정말 하얗게 다 까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무대가 과학자, 공학자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긱불이라는 과학공학 콘텐츠 스타트업을 하는 박찬호입니다. 2년 전 저는 공대생의 무대를 만들겠다고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가 살짝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서 제가 2년 전에 얘기했던 무대란 무엇이었을까요? 되게 당돌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리까리합니다. 3만 명, 5만 명이 올 수 있는 콘서트가 무대일까요? 네. 아니면은 어떤 게 과연 공대생의 무대일까요? 무슨 모습일까요? 제가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때 했던 말을 곱씹어 보니까 이 무대란 바로 자기 표현이었습니다. 과학과 공학으로는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를 확인받고 싶어하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과 공학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악은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성장을 하면서 나를 보여줄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히트곡이 아닐지라도 무대에 올라서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가 있죠. 스포츠도 내가 한 슈팅 연습을 경기장에서, 운동장에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비록 프리미어 리그와 같은 완벽한 경기가 아닐지라도요. 하지만 과학공학은 그게 어렵습니다. 필연적으로 과학과 공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지식의 축적이 필요하고 말하는 화자나 듣는 청자나 모두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학과 공학은 나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확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긱불은 공대생, 예술전공, 다양한 인문학도들이 모여서 과학공학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콘텐츠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렇게 시사회를 열어서 내가 만든 과학 콘텐츠를 서로에게 자랑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공부한 과학과 공학을 스크립트로 녹여내고 대중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과학,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과학이 무엇인지 항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동석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저는 시험 기간에 잠 깨주는 로봇이에요. 그리고 영화나 게임 속 아이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학을 하나의 자기 표현의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되게 재밌게 풀어냅니다. 왜 컨센트에 젓가락을 꽂으면 안 되는지, 그 안에 중성선과 활성선이 있다는 걸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매운맛이란 과연 무엇일까? 불닭볶음면보다 7만 배 맵다는 페퍼엑스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또 인육의 맛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의 근육은 이제 백색근과 적색근이 50대 50으로 있다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학을 다루는 건 되게 쉽지 않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엄밀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이야르 반응을 설명하는데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아미노산이 맞지만 사람들한테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라고 얘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되게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죄책감이 드는 일이기도 해요. 엄밀하지 않은 표현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과학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팽이를 돌렸을 때 이 돌아가는 팽이의 무게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현대물리에서는 돌아가는 팽이의 무게는 일정하지 않죠. 하지만 저는 과학공학을 전달하는 일을 비로소 이제야 할 수 있게 됐고 이걸 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10년 전이었으면 이렇게 콘텐츠로 과학을 전달하는 일이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일단 콘텐츠가 만들기 매우 쉬워졌습니다. 과학을 하면서도 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됐고요. 미디어 생태계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미디어 생태계, 변화한 미디어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TV 앞에 앉혀놔도 유튜브를 본다고 하죠. 그리고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 변화 미디어에 대한 위기의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말이 이 오가닉 미디어라는 단어인데요. 일단 미디어가 뭔지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모든 장치와 환경을 얘기합니다. 뭐 TV일 수도 있고 신문일 수도 있고 저희가 카페에서 1대1로 얘기하는 것까지도 모두 미디어인 거죠. 그런데 이 오가닉 미디어란 뭔가? 저는 제한이 사라져버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디어가 흘러가는 사람들이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제한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제한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과거에는 매스미디어가 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줄을 이뤘습니다. 예를 들면 바닥에 깔린 케이블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TV나 매번 구독자에게 보내주는 신문만이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었어요. 그때는 소수의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기술적인 한계고 자연적인 한계죠. 우리가 텔레파시를 쓸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가닉 미디어는 텔레파시를 쓸 수 있게 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명 한 명 소통할 수가 있고 어떤 경계나 제한이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고 언론사가 오히려 개인이 올린 담벼락의 글을 퍼가는 일로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매스미디어는 망하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TV를 보고 신문이 구독자를 가진 이상 매스미디어가 망하진 않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소수의 힘이 매우 커졌다는 겁니다. 개인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고 저는 그 중에서도 오가닉 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은 군집을 이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소수가 군집을 이뤄서 소수가 아닌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사실 인터넷이 존재했을 때부터 그리고 카페가 존재했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군집을 이루는 일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군집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집에서 해파리를 키우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해파리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없죠. 그 사람이 해파리를 키우고 싶었는데 이 해파리는 9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이 아주 연하기 때문에 특별한 수족관이 필요해요. 일반 수족관에 넣으면 해파리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한 수족관을 제작해야 되는데 엄청 비싸요.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아마 50년 전이었으면 로컬에서는 절대로 자신만의 집에서 키울 수 있는 해파리 수족관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킥스타터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이걸 올렸더니 전 세계에 해파리를 키우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해서 정말로 대량 생산에 성공하게 됩니다. 소수가 자신의 취향과 선호대로 군집을 이루기 시작한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도 생겨났습니다. 아시죠? 예전에는 그렇게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강력한 연결을 지으면서 정말 어쩌면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이 소수가 더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콘텐츠 업계에 2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콘텐츠 생태계가 살벌한 전쟁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콘텐츠 언제 보시나요? 주로? 언제 많이 보세요? 자기 전. 이불 속에서 많이 보죠. 이불 속은 완전히 자유로운 나의 세계예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세계인데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봐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과학은 콘텐츠 생태계에서는 마치 올림픽 비인기 종목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 음식, 화장품 다른 것들에 비해서 과학이 조금은 비인기 종목이 맞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인용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메슬로 아저씨가 얘기한 욕구 단계설입니다. 메슬로 아저씨는 욕구를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더 하위의 욕구들이 충족되어야만 상위의 욕구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객관성, 어떤 사실들에 대한 나열은 아주 상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에서 푸드코트, 시식 서비스를 하는 거랑 길에서 과학을 얘기하는 거랑 어쩌면 대중적으로는 당연히 푸드가 더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학도 하나의 비인기 종목이자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 종종 있었잖아요. 시청률이 떨어져서 과학 프로그램이 폐지되었다, TV 프로그램이.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원하는 사람들끼리 뭉칠 수 있고 원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음악처럼 편안하고 현장감 있고 스포츠처럼 박진감 있진 않더라도 저희는 무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학만의 무대, 디지털 세계 안에서의 무대는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거는 저희가 컨텐츠의 젓가락을 꼽으면 안 되는 이유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댓글들을 달기 시작했어요. 뭐 호기심이 해결됐어요.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 산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콘센트에 젓가락을 꼽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던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과학이라는 군집 안에서도 또 다른 군집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한쪽이 중전선이면은 다른 쪽은 마이너스 220에서 220을 왔다 갔다 하나요? 저희가 여기다 소통을 하죠.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이거는 인육은 무슨 맛일까? 라는 컨텐츠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돼지고기 같은 맛이라니. 다음엔 전기밥솥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흥미롭고 재밌네. 저는 과학이 높은 산을 등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과학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오래 걸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학원생들의 고충을 들어봐도 내가 열심히 인생에서 가장 몰두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데 이걸 가족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친구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자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학문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역할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자, 공학자 되게 존경하고 동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서로 만족감을 느끼고 관계의 소중함을 항상 알아가는 존재로서 이제 과학에도 가벼운 산책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학이라는 산을 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오를 수 있도록 산책로를 만드는 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이라는 산에 가벼운 산책로를 만들고 여러분들도 이런 일에 많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과학 커뮤니케이터, 페임랩이나 내연소 같은 것도 있고 콘텐츠 차원에서 외국에서는 Dance My PhD라고 그 박사과정 학생들이 춤을 춰요. 본인의 연구를 가지고. 이런 대회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자기 표현에 대한 고민, 내가 과학을 통해 정말 순수하게 과학을 가지고 어떻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